자, 우리 교재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라는 게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2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치도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수요 같은 게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게 많아지면요, 가치가 떨어지는데, 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디 있냐?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이 근처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요, 우리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이걸 얘기하는데, 공부한 거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뭐 소득이 변하거나 인구가 변하거나 선호도가 변하거나 그러면 수요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리고 공급도 뭐 기술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매도자의 수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요, 자, 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다든가 이러면요, 공급이 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 몰라요?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게 이겁니다. 되셨죠? 먼저 자,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해 주는데, 자, 부동산이 인간의 기준은 만족감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효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근처에 호수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요, 반드시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요, 유효 수요다. 돈도 없으면서 사겠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수요를 결정한다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요, 그 상대적으로 물건이 부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는 거를요, 상대적 희소성이 줍니다. 예컨대 땅이 조그만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거 부족할 것 같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남아 도는 거 아닙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다. 근데 남아 돌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용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이것도 부족해, 안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수요에 비해서 이용하려는 자에 비하여 어느 정도 부족하냐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얘는요,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을 변화시키는 용이다 줍니다. 그리고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옮겨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요, 5년 동안 전매를 금시켰습니다. 못 팔겠다는 얘기죠? 그럼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희한하게. 되셨죠? 이때 자, 요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요, 형성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성 요인. 형성 요인은요, 우리 일반 요인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일반 요인이다. 예를 들어 전쟁 나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다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지역 요인이라고 할게요. 예컨대 요 지역 근처에 무슨 뭐 병원이 하나 들어오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공원이 들어오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이 버스가 다니기로 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요 지역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이 리모델링 새로 했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든가, 그러면 요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요, 개별 요인이다 줍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 자, 이 호수공원이 하나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호수공원이 들어왔으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니까 여기 아파트 살 사람 많아질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쭉 써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영향을 준다.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동생에게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가치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런 얘기 계속 써놨을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걸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성 요인은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를요 일반 요인이다 해줍니다. 여기는 좀 구분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재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지역의 일반적 요인이 있겠고 자연 요인이 있겠습니다. 자연 요인.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안개가 많이 낀다든가 이런 자연 요인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있을 겁니다. 이때 아주 옛날에는요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걸 물어본 적이 아주 옛날에 14회 이전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사회적 요인 나오면 이렇게 무슨 인구라든가 가족, 공공시설이라든가 교육, 관행, 가치관, 관습 이따 있죠. 이런 거 나오면요 사회적 요인이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 우리 경제 용어 같은 거 나오면 경제적 요인입니다. 투자 상태라든가 소비 상태, 국제 수지, 환율, 재정, 금융 이런 거 나오면요 뭐라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 하면 뭐 정부 입장에서 무슨 규제를 하겠다, 무슨 제도를 펼치겠다, 무슨 정책을 내겠다 이런 거 나오면요 행정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부동산 세제 상태다. 이거는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행정적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세 부담의 상태는요 세금 제도는 똑같다 하더라도 개인들마다 아니면요 지역 사람들마다 세금 부담하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경제적 이익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그리고 다소 헷갈리는 게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든가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든가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건 전부 다 이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개별 요인은 토지의 개별 요인, 건물의 개별 요인 구분할 수 있네요. 이거 구분하는데,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요 지역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요 지역에 지하철이 통과하기 위해 했다. 그러면, 아주 편리했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지니까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져요, 작아요? 커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바람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줘서 최종 가치가 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쭉 제가 여기에 문제를 냈을 겁니다. 내가 낸 게 아니라 기출로 된 문제를 쭉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거를 뭐라고요? 이거를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근데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법칙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할 때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서 요건 자주 물어보니까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요 가장 중추적인 제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은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을 이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어떻다고요? 가장 높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중심. 그래서 지금부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원칙들, 이런 것들을요, 내부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부동산이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거 적당히 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천정도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고, 낮은 것도 문제고, 아니면요, 자, 이 화장실도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적은 것도 문제죠. 이렇게 적당히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제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때가 가치가 높다는 거를요,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다. 그 다음에 외부와 관련된 원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이용하는 게 제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제대로 이용되는 게 아니죠. 그때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외부와 관련된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원칙은요,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는데 둘 다 현재 수익은 똑같답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얘는요, 낮은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거를 이용하는 게 제대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최유효이 되는 거죠. 이런 걸요,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요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약간 떨어지고 간접적으로만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내부적 원칙은요,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이 정도가 내부와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외부와 관련된 원칙은요, 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정도.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간접 원칙은요,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공부할 건데, 일단 공부할 때는요, 하나하나에 대한 말 뜻을 잡고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 뜻. 그 두 번째는요, 자, 좀 이따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할 건데, 3방식의 얘네들을요,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많은 걸 공부하면 안 되고, 하나 정도, 딱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문제 못 풉니다. 딱딱 한 개씩만 딱딱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수월해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자, 충추적인 대원칙인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요, 내부적으로나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 있죠. 그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 요거는 법률적 측면이라든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최고조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 이용론 시간에 한번 했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냥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가 가치가 어떻다고요? 가장 높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내부와 관련된 원칙 알아볼게요. 자, 내부와 관련된 원칙은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는데, 기여의 원칙하고요, 균형의 원칙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한꺼번에. 자, A란 어떤 지역이 있는데 A란 호텔도 있고 B란 호텔도 있는데 둘 다 내부 설비도 똑같고 같은 지역에 있고 지은 연도도 거의 똑같다고 치자.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한 70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얘는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다른 조건 다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A란 호텔은요 주차장을 제대로 못 갖췄답니다. 그리고 B란 호텔은요 주차장을 완벽히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가 차 세울 데 없으면 짜증 나요, 안 나요? 나니까 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가는요,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권리금 많이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가치가 높고 얘는요,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부터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을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주차장 같은 거 적당히 좀 갖춰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려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천정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고, 적은 것도 문제죠. 이렇게 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당히 갖추고 할 때가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줍니다. 이럴 때는 이따가 이제 원가법 적용할 때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요것만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적 감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해주면 돼요. 그래, 좋다.
A라는 호텔 주인이 이제 70억짜리인데 여기다가 5억을 투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원래는 생산비를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75억이 돼야 되는데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기여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차장 설비가 사람들 긁어모으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걸요, 기여도를 합친 게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기여의 원칙. 다시 할게요. 부동산 가치는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요들이 어느 정도 수익 창출에 기여했냐, 기여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기여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투자했더니 균형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게 추가 투자했더니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네요. 그래서 이 표현,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자 계속해서 내부와 관련된 원칙 중에 이번엔 수익 배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기업이 물건 내다 팔게 되면 매출액이 생길 겁니다. 이걸 수익이라는 겁니다. 수익이 생기면 자, 이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노동자한테는요, 임금의 형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이자라든가 아니면 배당 같은 거 줘야 되겠네요. 경영자들한테는요, 이익의 일부 나눠줘야 되고,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되는데, 이때 배분할 때는요,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직접적으로 공헌한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죠. 돈 대고 한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으로 공헌한 자들한테 우선해서 배분해 주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애초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신이 있으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수요가 없으면 배분받을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헌했던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는 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방식 중에 수익 방식 중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수익 체증 체감화 법칙 알아볼게요. 자,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자꾸 올리게 되면 올리면 올릴수록 이익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분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아니면 임대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집약 한계까지만 이런 거 하긴 했습니다. 집약 한계까지만 층수를 올려야 되지, 그거 이상 올리게 되면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집약 한계까지는 이익이 점점 체증하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체감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요, 원래는 이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추가 투자해야 되겠네요. 추가 투자에 이것도 뭐라고요? 적법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마디씩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를요,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다. 자, 지금부터 외부와 관련된 원칙. 요거를요, 외부적 원칙은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요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경쟁의 원칙은 말뜻만 하시면 돼요. 말뜻. 예컨대 어느 지역에 이제 여자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아주머니가 총알같이 가서 라면집 차렸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갈 데가 이 집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라면집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초과이윤이라 할게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초과이윤을 얻는 곳에는 다른 아주머니들 가만 둬 안 놔둬요? 며칠 지나봐요. 나도 라면집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점점 초과이윤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와요?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은 반드시 경쟁을 야기시킵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치가 높을지언정 나중에는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요,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돼야
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택가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주거지역에. 상가는요 상업지역에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그다음에 가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주변 환경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때는요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이용할 때는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건 몰라 됩니다. 참고로, 자, 어떤 부동산이 가치를 높이려면, 제대로 이용하려면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죠. 이런 걸 적합의 원칙이라면, 이와 유사한 게 어떤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나 하는 거를요, 외부 효과 혹은요,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때문에 피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를요, 외부 효과다 혹은 외부성 원칙이라는 겁니다. 가볍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 두 가지를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혹은요, 외부적 원칙 해줍니다. 이번에 시간과 관련된 원칙 알아볼게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요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재반 요인도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바람에 부동산 가치도 계속 변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엘리베이터를 새로 수리했다 그러면 가치가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이런 게 끊임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동산의 가치가 98억이다 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를 판단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때 특정 시점, 요 시점을요 기준 시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가격조사 완료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변동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계속 변하니까.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은요,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예컨대 앞으로 5년 있다 지하철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높은 수익 예상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7년 뒤에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낮은 수익 예상되죠. 상가 같은 거는. 그러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 방식 이따가 할 건데, 수익 방식은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방식의 근거다. 이 정도 정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먼저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어차피 수요 공급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치, 균형 가격 해줄게요. P0, Q0 결정되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첫 번째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두 번째는 이제 가치가 이게 올라가겠네요. 그럼 이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어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죠. 또다시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이걸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대체 가능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둘 다 맛과 품질이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도 별 만족감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면,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오비는 비싸고 하이트는 싸다. 그러면 하이트 예를 들어 오비는 똑같은 맥주인데 3,000원에 팔려고 하고 있고 얘는요 2,000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만족감이 동일하다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니까 하이트는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오비는 안 사려고 하니까 얘는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논리로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대림 아파트가 있고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둘 다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설비도 거의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1,500만 원에 팔려고 내놨고 대림은요 1,800만 원에 팔려고 내놨답니다. 그러면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니까 삼성은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 안 팔리니까 자꾸 싸게 팔아야 되죠. 그럼 거의 어떻다고요? 비슷해진 겁니다. 되셨죠? 나중에 그러니까 가격 거의 비슷해 안 비슷해요?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은 거의 비슷해져 안 비슷해요? 비슷해진다면 나중에 나중에 잠깐만요. 자, 나중에 뭘 하거든요. 사례를 통하여 비교 조정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례 있죠? 비슷한 거 사례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격대도 비슷하니까 차이점만 수정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지금부터 사례를 가지고 뭐 비교 조정한다. 뭐 사례 같은 거 나오면 다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런 걸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자, 상업지역, 고도 상업지역에도 공장이 있고 변두리에도 공장이 있는데 둘 다 공장용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다른 걸 했더라면 30주년에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현재는 잘못 이용되고 있으니까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런 걸 고려해가면서 평가해야 되지. 상업지역에 공장용지가 있다고 해서 공장용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 이거 이론 중에 3방식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공부할 거냐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공부할 겁니다. 네, 이런 거 쭉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평가사가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 그러면 자, 요거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이걸 평가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요 지역을 먼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요 지역의 제반 여건들 여러 가지 주변에 보니까 도로도 널찍하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가니까 뭐 이 울산 시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주로 이제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가면 뭐도 있고 뭐 이런 것 있죠. 그래 주민들의 뭐 소득 행태라든가 소비 행태라 이런 것 좀 더 분석도 해보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율을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요, 지역 분석이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여기 와서 이제 요 부동산이 도로에 가까운 놈이냐, 먼 놈이냐, 1층밖에 안 됐냐, 30층짜리 건물이냐, 1년밖에 안 됐냐, 10년 된 건물이냐, 이런 거 전부 다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개별 분석. 그러면 이런 걸 하려는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얘가 얼마냐 평가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 얼마냐 평가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를 왜 하고 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일단은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적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우수한 이용이 아니라 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상가로 이용하고 있죠. 평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8층 정도의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한 지은 연도는 한 20년 정도 된 상가라는 얘기죠. 이런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가격 수준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지역은 평당 한 1600에서 170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부동산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냐, 주변 환경과랑 어울려서 이용되고 있냐, 아니면 내부 설비도 적당히 갖췄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외부 환경이 비쳤을 때 적정히 이용되고 있냐를 파악한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요, 아무래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다. 얘 같은 경우는요, 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선행 분석, 후행 분석. 먼저 하는 거라 선행 분석, 후행 분석.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왜 이 지역이 가격이 비슷하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꼼짝 못하니까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왜 부동산마다 가격이 다르냐면 개별성 때문에 어떤 거는 10년 됐고, 어떤 건 20년 되고, 어떤 거는 10층짜리고, 어떤 건 15층짜리고, 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개별성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적합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라 균형의 원칙과 좀 관련성이 깊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할 때는 특히 요거 기억하세요. 지표수 개체가다. 지표수 개체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가격 수준을 결정한 거라면,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지표수 어떻다고요? 개체가.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지역 분석을 어디까지 할 거냐 좀 알아볼게요. 자,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자, 이 그 울산 지역 전역을 다 분석할 필요 있나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집안을 다 파리약 뿌리면 되는데요, 안 되고 파리가 있는 그는 고방이죠. 고봉만 파리약 뿌린 다음에 문 얼른 닫는 게 낫겠네요. 그죠? 똑같이 요 부동산의, 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겠다고 이 울산 전역을 다 분석하고 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요? 돈도 많네요. 할 일도 없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분석할 거냐면, 조금 있다가 거래 사례 비교법을 공부할 건데,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있죠? 그럼 사례를 구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과 이 지역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김포 신도시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3년 전에는요, 김포시청 앞에 여기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영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살았다는 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담이고, 어쨌거나 당연히 사례는요, 요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그러면 요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죠? 이런 데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에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사례는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알겠죠? 차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파트고 상가고 하면 안 되고, 얘는 1층짜리고 100층짜리고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돼요.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럼 얘도 건영 아파트고 얘도 건영 아파트라 치자. 그리고 똑같이 한 10년 된 아파트라고 치자. 그러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큰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면 굳이 비싼 거 사려고 싼 거 사려고요? 싼 거를 평수 늘려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싸다 그러면 이걸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요, 떨어진 바람에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큰 차이가 없이 뭐라고요?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는 과정에서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진답니다. 이런 데 사례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 예컨대 뭐 상업 지역 내에도 아파트 한두 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데서도 비슷하다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요, 요 정도 범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긴 부동산이라면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대체 관계가 뭐냐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어떻다고요? 거의 비슷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 이 정도 범위 내 사례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지역 분석을 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에서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 범위에서 사례를 구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울산에도 건영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비싸고 싸다고 해서 이사하고 그러나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 정도 범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긴 부동산이라면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는 어떻다고요? 비슷해지니까 차이점만 수정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평가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라는데 요거는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 있죠? 그럼 얘와 얘네들은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비슷한 것끼리 뭐라고요? 대체 관계. 그리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얘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주인들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거를 사라고. 그죠?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얘는요, 요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영 아파트 사러 왔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삼부 아파트가 싸게 판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도 요거 살 수 있죠? 즉각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용도를 중시해서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얘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자, 이렇게 이제 특정 용도를 중시해서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A지역 상가, B지역 상가 이렇게 해서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범위는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 안 변해요? 지하철 이쪽으로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변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얘는요, 여기 있는 부동산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요, 그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례가 없을 때 이런 데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유사지역은 반드시 인근 지역과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된다면 유사지역이 될 수도 있다. 되셨죠? 떨어져 있다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면, 바꿔 수비할 수 있다면 유사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용도 지역 내에서도 구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요, 이런 거를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얘와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요,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동일하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그러니까 사례를 구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다른 데서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서울에서 구하면 돼야 한대요? 서울 사람이 거긴 비싸고 싸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고 그러지 않죠? 몇몇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요,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동일 수급권은. 그래서 통근이 가능하다면 싼 거 이용해, 비싼 거 이용해? 싼 거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상업지 같은 경우는요,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포에 가면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 상업지역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도미노 피자 하고 있는데 피자 가게 하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범위라면 어딜 가든지 영업수익은 비슷하면 비슷해요?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거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는 상가가 비싸고 여기는 싸다 하면 이쪽 이용하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행지라든가 후보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은요, 앞으로 변해 나가는 지역 있죠? 여기에 따라 경제활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환 후의 용도에 따라서 동일 수급권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전환이 완만하다. 그 얘기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언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환 전의 용도를 가지고 동일 수급권을 파악해야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해서, 인근 지역이, 자, 재개발되거나, 달동네에서 이제 재개발되거나, 아니, 농지라든가 임야였다가 신개발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신개발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로 남는 건 아니죠?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낡고 노후화 되어야 한대요? 그 주인도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재개발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흥망성쇠 과정을 겪는 거를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해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성성쇠천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50에서 60년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몇 년 걸려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학자들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이 변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헷갈립니다. 성성하니까 헷갈리는데, 성성하니까 헷갈립니다 하는데, 헷갈릴 게 없는 게, 사람은 성장했다 성숙하는 거지, 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하나요? 그죠?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담배 한 같이 이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나중에 한 20살 돼서 엄마나 담배 한 같이 했다가 의도 터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성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때요. 자, 요거 좀 기억하세요. 요때는요, 처음에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이런 단계라,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또 좋은 아파트 차지하려고, 이때는 집가 상승률이 최고다 해줍니다. 뭐가 상승이에요? 집가 상승. 부쩍부쩍 올라간다는 얘기죠. 좋은 입지를 또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때가 이제 집가 수준은 가장 높을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경제적 수명이 다 하고 낡고 노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라, 자, 이 돈 없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요때가 있다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 그러면 소문나길래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떨어질 수 있겠네. 들쑥날쑥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 직전 단계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때는 가격 상승률이 최고다. 이때는요, 가격 수준이 최고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요,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그전에는 달동네라든가 논밭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돈 좀 있는 사람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향 여과가 시작됩니다.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니까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요,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하향 여과가 활발한 단계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좀 빠르게 시작된다면 쇠퇴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천이기 때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신도시가 처음에 들어서고 하는 단계라 젊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다 해줍니다. 우리 신도시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 동탄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초창기 때 제가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 강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젊습니다. 연령대 젊고 꼬맹이 아주 초등학교 애들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런 학생들이 있는 주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초창기 때는 신도시 같은 게 들어서고 하면은 아파트 가격도 좀 쌉니다. 초창기 때. 그리고 전세가격도 좀 싸고 하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좀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요 정도 알아도 충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 한번, 그동안 쭉 공부한 거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별 분석보다는 뭘 먼저 한다고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이런 것들 좀 알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뭘 공부한다고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걸 자꾸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득점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3방식을 공부할 건데, 자,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볼게요.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거 알아봤고, 지금부터는요 직접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방식들을 공부할 건데, 이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원가 방식이다. 그랜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격을 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를요 원가 방식이다. 두 번째는요, 이 부동산과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하는 거를요, 자, 비교 방식이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이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게 되면 미래 수익이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예상된 수익을 가지고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수익 방식. 여기서 매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너무 어려우면요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뭐만 기하라고요?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비용 곡선입니다.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쭉 연결한 겁니다. 자기도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공급자가 이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쭉 연결한 겁니다. 결국은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원가 방식의 근거입니다. 뭐의 근거라고요? 원가 방식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공급자 가치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요 경제학에서 효용 곡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결론만 하시면 돼요. 자기도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만한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있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 효용, 아니면 미래 예상되는 소득,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그 정도는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미래 예상되는 소득, 수익, 편익,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결국은요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하는 거를요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 요거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P1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수요 곡선이니까 8년 양 이렇게 많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돈다. 이걸요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 남아돌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은 늘리려고 할 겁니다.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거 안 만들려고 하죠. 결국은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 만약에 완전 경쟁이라면, 무슨 경쟁이라면요? 완전 경쟁이라면 균형에서 벗어나도 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마샬이라는 사람은 삼면 등가성 이론이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인 시장은요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어떻다고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 부동산이 딱 있는데 요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요 시산 가치다 혹은요 시산 가액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해라 하는 거를요 시산 가치다. 시험 삼아서 일단 계산한 가치를 시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요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해라 이런 거를요 시산 가치다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애킨슨은요 어차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시산 가액을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마다마다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집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주어져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원가 방식이 주된 평가 방식이랍니다. 가장 적합하답니다. 그러면 요걸 기초로 평가하되 다른 방식을 가지고 합리성을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70% 가중치를 주고 여기다가는요 10%, 20% 가중치를 주고 여기다가는요 10% 가중치를 줘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식을 전부 다 합쳐서 3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걸 산술평균이라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주된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세 가지를 가중평균해서 주된 평가 방식의 가중이 더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시산 가치의 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세 가지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게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된 평가 방식을 기초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조정해 두든가 이렇게 가중치를 여기다 더 주고 덜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하는 게 바로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애킨슨이 얘기하는 시산 가치의 조정이고 이거를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시산 가치를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 요거를 또다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그 다음에 용익에 대한 대가,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 혹은요 임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자,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를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평가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임대료 평가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은 임대료 이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좀 기억하세요. 근데 요거는 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라든가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하기 쉽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얘는요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요건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얘는요 원적 환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암기하세요. 원적 뭐라고요? 환분. 그래서 자, 원가법, 적산법. 얘는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원적 환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될 수 있죠? 이렇게 아주 문제 쉽게 나올 때는 여기 괄호치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 뭐가 들어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원적 환분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여기 써놨어 안 써놨어요? 써놨죠? 원적 환분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 거래 사례 비교법과 매우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하고 좀 매우 비슷한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평가해라, 이렇게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집니다. 되셨죠? 이때 토지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요 A라는 토지가 있다면 자, 이 주된 평가 방식으로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수정하지 말고 정부가 조세라든가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지역마다마다 표준지를 뽑아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표준지를 찾아내서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주된 평가 방식이 뭐냐 하면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수정하지 말고 정부가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려고 표준지를 정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줍니다. 뭘 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뭐 거래사례 비교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사례를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고 얘는요 표준제를 가지고 수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21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계산형 문제 좀 알아볼게요. 자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요걸 다 풀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입니다. 자 다음 자리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런 거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기출문제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바빠서 이런 거 낼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술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거 볼게요. 자 먼저 거래 사례를 통하여 구한 시산가액은 요거는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걸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1.2억이랍니다. 1.2억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조성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 방식을 얘기합니다. 요건 1.1억이랍니다. 1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예상된 임대료, 미래 예상되는 수익 이런 걸 기초로 평가한 게 1억이랍니다. 이게 바로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하냐면 자, 가중치를 부여하랍니다. 가중치. 그래서 원가 방식에는 20%. 그러면 여기다가 0.1을 곱해 줘야 됩니다. 20%면. 그다음에 비교 방식에는 50%, 0.5를 곱해야 돼요. 1을 기준으로 곱해야지 이 단위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30%, 0.3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셋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12억이 나올 겁니다. 1.12억. 이게 바로 최종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시산 가치. 얘는요, 최종 가치. 이런 식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산가액의 조정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물건마다 주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